말 그대로 정말 강좌 자료를 가지고 강좌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후보정 위주로 강좌를 진행하면서 물론 중간중간에 사진에 대한 제 철학이나 생각들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했었지만 후보정을 위주로 한 강좌였다면 이건 제가 예전에 했던 강좌 때 사용했던 그 머티리얼을 가지고 실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강좌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강좌를 제가 한 다섯 여섯 편 올렸는데 많은 분들께서 블로그나 메일을 통해서 저에게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주시고 했으면 좋겠지만 조회수가 한 300회 가까이 되는데 단 한 분도 그런 분은 안 계셨습니다.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래도 일단 제 사진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제 사진 철학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싶어서 시작한 강좌이니만큼 꾸준히 한번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오늘 얘기할 주제는 잘 찍은 사진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심플이란 꼭지와 디프런트란 꼭지 두 가지 꼭지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잘 찍은 사진이라면 심플하면서 남들과는 뭔가 디프런트한 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일단 잘 찍은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뭐가 잘 찍은 사진이냐 하는 합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좋은 사진과 잘 찍은 사진을 이렇게 같이 표시를 한 이유는 두 가지가 약간은 의미가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둘이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런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좋은 사진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 사진을 찍었는데 그 아기가 자랐을 때 몇 년 후에 가족들끼리 그 사진을 보게 된다든지 또는 가족들끼리 소풍을 갔을 때 찍었던 사진, 그 즐거운 시간을 담은 걸 나중에 같이 보게 된다든지 그런 추억에 잠길 수 있고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다면 그건 좋은 사진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진에 대해서 누군가가 예술성이 없다거나 또는 미적인 가치, 구도가 맞지 않다거나 색감이 이상하다거나 라는 식으로 비판을 가한다면 그거는 당연히 잘못된 비판이 될 거고요. 좋은 사진이란 건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 가치적이고 또 주관적인 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좋은 사진이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사진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만의 좋은 사진도 또 따로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반면 제가 지금 뒤에 쓴 잘 찍은 사진이란 건 조금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뭔가 미적으로 잘 찍은 사진,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잘 찍은 사진이라는 의미가 포함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주관적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예술성까지 파악한다면 약간의 주관성은 들어가겠지만 잘 찍은 사진이라는 데 대해서 적어도 합의는 하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좋은 사진이란 것은 주관적이면서 개인의 가치가 투영된 사진. 반면 후자의 잘 찍은 사진이란 건 예술성이 있으면서 미적 가치가 있는 사진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 다이어그램 상에서 중간에 겹친 이 부분은 자기에게 가치도 있고 의미도 있으면서 미적 가치도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교집합이 되는 부분인데 어, 최대한 이 교집합에 들어갈 수 있게 사진을 찍는다면 그게 정말 좋고 좋은 사진이면서 잘 찍은 사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두 꼭지 중에 심플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 심플함은 단순함이 최대의 미학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요즘 들어서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장 좋은 예로 애플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맥북의 이런 수려한 디자인, 그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을 보면 이런 수려한 디자인을 위해서 일체형 알루미늄을 써서 이렇게 가공을 했다고 하죠. 틈새나 이런 걸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아이폰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여기 버튼이 하나만 있는 걸 고집하고 있죠. 버튼이 두 개가 없고 갤럭시 시리즈와 달리 이렇게 버튼을 하나로 만들고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디자인에 대해서 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스티브 잡스가 가지고 있던 그 심플함에 대한 약간 강박적인 그런 집착이 그런 집착 고집이 현재 애플이 어떤 그런 위치를 만들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그 멜론 음악 앱의 로고인데요. 이 로고 같은 경우 이게 예전 로고입니다.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로고고요. 이 로고가 지금은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멜론이라는 글자가 사라졌고, 그 다음에 가운데 보시면 이런 그라데이션, 그 다음에 이런 테두리, 윤곽선 완전히 사라지고 그 형태만 플랫한 느낌으로 남아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플랫 디자인 자체가 현재 지금 요즘 그 앱들을 만들 때 추세가 플랫 디자인을 하는 것이 지금 추세가 되고 있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실용적인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플랫 디자인이 점차 이런 단순함을 추구하는 그런 디자인이 요즘에 추세가 되고 있다는 것은 한번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상에서 떠돌고 있는 우스갯소리, 농담 같은 건데 스타벅스 로고의 변천사를 보시면 71년도 로고부터 87년, 92년, 2011년 점차 단순함이 더해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는 어느 순간 이 글자 테두리에 있는 스타벅스라는 글자도 사라진 상태고요. 이거는 이제 2011년까지 진짜 스타벅스 로고를 지금 붙여놓은 거고 네티즌이 장난삼아 만든 로고입니다. 2033년에는 인어의 꼬리가 보이지 않을 것이고 51년엔 팔이 보이지 않고 2078년은 얼굴만 나타나고 2100년에는 녹색 동그라미 자체가 스타벅스의 상징이 될 것이다. 라는 약간 농담 섞인 추측을 지금 한 건데요. 뭐 전혀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플랫 디자인과 이런 플랫 아이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는 사물을 디테일하게 묘사하지 않고도 그 로고에서 그 기업의 이미지가 그대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심플하면서도 뭔가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아마 이런 색깔의 녹색을 본다면 이때쯤 되면 누구나 스타벅스를 떠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꼭지로 얘기했던 게 디프런트인데요. 디프런트란 건 여러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찍는 사진과 자신의 사진이 달라야 된다는 점 한 가지도 생각할 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는 시선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50mm 정도의 화각으로 사진을 그냥 찍으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때와 거의 비슷한 시야, 그런 화각으로 사진이 찍히게 됩니다. 이걸 보통 그래서 표준화각이라고 부르는데요. 표준화각은 우리가 보는 시야와 비슷하기 때문에 사진의 안정감이나 익숙한 느낌은 줄 수 있지만 새로운 느낌, 다른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사진을 찍을 때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똑같다면 어떤 시각적인 충격을 못 받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죠. 이 사진이 논란이 됐던 이유는 비둘기가 이 정도의 크기의 비둘기가 사람과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신기한 느낌을 줘서 되게 논란이 됐던 사진입니다. 뭐 합성인가 아닌가 논란도 있었던 것 같고요. 뭐 이 보통 인터넷을 즐겨 하신 분이라면 그 주차장에 차가 빠져나가느냐 못 나가느냐는 사진이 올라가 있고 그걸 사람들이 뭐 설명을 막 하죠. 기둥 뒤에 공간이 있다고. 근데 그걸 듣고서도 계속해서 어떻게 뭐 운전자가 차에서 빠져나갔냐 이런 얘기를 되풀이하다가 댓글에 계속 기둥 뒤에 공간이 있다는 댓글이 계속 붙으면서 서로 장난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 사진도 비슷한데 비둘기 아래쪽에 담장이 있다고 누군가 설명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둘기는 왜 저렇게 크냐는 장난스러운 댓글이 붙었고 또 비둘기 아래 담장이 있다. 또 비둘기가 크다는 뭐 이런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장난을 치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거를 이런 장난스러운 댓글들을 가져온 이유는 이렇게 댓글이 계속해서 달리고 사람들이 장난을 칠 수 있다는 이유는 제가 보여드렸던 그 비둘기 사진에서 평소에는 보지 못한 시각적인 임팩트가 느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그에 대해서 이렇게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네요. 심지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크기 시뮬레이션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잉여력을 발휘해서 3D로 이렇게 렌더링까지 해서 보여줬죠. 비둘기가 앉아있는 위치와 사람들이 있는 위치를. 그래서 비둘기와 이렇게 사람들을 보고 결국 이 시야각에 따라서 이런 사진이 찍히게 됐다라는 거를 증명까지 하는 그런 잉여력을 발휘하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포인트는 이게 뭐 어떻게 돼서 비둘기가 이렇게 보였느냐는 게 포인트는 아니고요. 이런 평소와 다른 시각적인 임팩트가 사진에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자료였습니다. 물론 여기 담장색이랑 이쪽 바닥색이 비슷했기 때문에 그런 착시 현상이 더 일어났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심플과 디프런트에 대해서 잘 찍은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미학적이고 어떤 예술적 관점에서 어떤 사진이 잘 찍은 사진이라는 얘기를 조금 해볼 생각이에요. 잘 찍은 사진을 위해서는 여기서 제가 말하는 많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빛도 필요하고요. 색 또는 질감, 형태 혹은 또 패턴 같은 것도 잘 이용을 하면 좋은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소재도 물론 중요할 텐데요. 소재는 소재주의와 혼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당연히 화면에 뭔가 담겨야 되니까 소재가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반드시 그 소재여야 한다라는 생각은 소재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소재주의에 빠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이런 사진을 찍기 위해서 나는 바다에 놀러를 가야만 돼. 또는 산에 올라가서 나는 이런 멋진 사진을 찍을 거야. 라고 소재에 국한된 사진을 찍기 시작하면 자기 사진만이 가지는 주제가 제대로 발현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소재가 중요한 건 맞되 소재주의에 빠지지는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선이란 것은 사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림을 그릴 때 스케치를 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스케치를 제대로 해야 그게 그림의 뼈대가 되고 그 위에 채색을 하든 명암을 넣든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선이 사진에서 중요한 이유는 빛이나 그 다음에 질감 또는 컬러는 그 찍는 사진가가 바꾸기가 아주 힘이 들어요. 근데 선 같은 경우는 사진가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꾼다는 게 뭐 직선으로 돼 있는 걸 곡선으로 바꾼다든가 하는 그 정도의 변경은 아니지만 프레이밍을 어떻게 하고 구도를 어떻게 잡아내고 높낮이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선의 모양, 그 다음에 선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사진에서 주는 임팩트가 그 뼈대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임팩트를 크게 더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바로 선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선을 맨 앞에 이렇게 둔 거고요. 이 사진은 제가 예전에 정말 사진 찍은 지 별로 안 된 상황에서 별 생각 없이 찍은 뉴욕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별로 안 좋은 사진이에요. 왜 안 좋은 사진이냐면 스케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진입니다. 뭘 말하고 싶은지 알 수가 없는 사진인데요. 주제가 뭔지도 모르겠고 메인이 되는 소재가 뭔지도 모르겠고 뭘 말하고자 하는 사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선이 명백하게 표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선이 지금 보시면 카메라를 지면과 너무 평행한 상태로 이렇게 겨눠서 평행하게 찍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전부 겹치게 됩니다. 사람들의 윤곽선이나 또는 이 사람과 차들 윤곽선, 기둥들, 그 다음에 건물의 윤곽선이 모두 겹치기 때문에 주요한 피사체가 식별이 잘 되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느낌의 이런 사진들이 찍혔고요. 보통은 수평과 이렇게 평행하게 렌즈를 겨누면 웬만해선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선 정리하기는 별로 좋은 방식이 아닌 구도가 되는 거고요. 단 수평으로 카메라를 겨누더라도 이런 식으로 선을 정리를 할 수는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 수평선과 그 다음에 뒤에 아파트를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겹으로 나무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세로로는 이 아이들만 이렇게 보이게 정리를 했죠. 이건 수평과 평행하게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정리를 해서 찍은 사진이고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평으로 찍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수평으로 찍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수평으로 찍었을 때 그 번잡해지는 선을 피할 수 있다면 수평 구도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여드리는 건
하이앵글로 찍었을 때 사진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이앵글에서 찍으면 좋은 게 수평구도랑은 완전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평구도에서는 여러 가지 사물들이 겹치겠죠. 저 멀리까지 카메라 렌즈가 겨누고 있으니까. 하지만 위에서 내려 찍으면 땅을 배경으로 라인이 명확하게 보이겠죠. 위에서 내려 찍었기 때문에 길상사에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것도 저는 이 길의 곡선과 그리고 이 동그란 부분의 이 원형을 강조하기 위해서 건물의 2층, 3층 높이까지 올라가서 내려 찍은 사진입니다. 위에서 찍었기 때문에 이런 라인들이 명확하게 됐고요. 사진에서 이런 라인이라면 스케치가 되는 거겠죠. 사진 전체에 힘을 만들고 뼈대를 만드는 게 바로 이런 라인입니다. 그래서 하이앵글에서 찍는 사진은 라인을 잡는데 수평보다는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 사진은 선에 대한 사진으로 제가 예시로 들었는데 지금 눈에 보이는 선이라면 요런 수평선 하나 정도가 지금 보일 텐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선은 시선의 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을 처음 봤을 때 이 개들 앞에 있는 개들 쳐다보고 있는 이 개들이 먼저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선이 뒤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요 개 달려오는 강아지 이쪽으로 시선 이동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쉬고 있는 남자 쪽으로 시선이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시선에 의한 라인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실제 사진에 존재하는 선은 아니고 시선이 만들어낸 선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화면상에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고 있는 이 강좌에서 이 가운데 있는 이 강아지를 손가락으로 한번 직접 가려보세요. 손가락으로 가려보시면 뭔가 연결고리가 끊어진 느낌으로 시선의 이동이 약간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 겁니다. 한번 직접 가려보시고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다음 사진 역시 시선의 이동에 대한 선 또는 이건 화면의 소실점에 대한 선을 볼 수 있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어떤 뒷골목에서 한 남자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고 물론 이 까만색의 벽과 흰 옷의 남자의 대비를 노렸던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택시가 그 순간 여기 정차를 했고 문이 열리는 순간 누군가가 내릴 것 같다는 기대감과 호기심을 같이 표현하고 싶었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서도 선을 볼 수가 있는 게 이 소실점을 향한 이런 선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쯤이 소실점이겠고요. 이 라인이 소실점으로 따라가는 것과 요건 단순히 라인인데 한 가지 더 라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발견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쪽 길의 이쪽에도 라인이 지금 존재합니다. 근데 그 라인은 이 고무, 뭐라 그러죠 이걸? 고무와 이 고무 두 개가 만들어내는 시선의 이동을 통한 라인이 만들어지고 이 두 링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라인이 이렇게 뻗어나갈 거라고 머릿속에서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 사진에서 중간 링크가 되는 개를 한번 손가락으로 가렸던 것처럼 이 부분, 이 부분도 손가락으로 한번 가리고 이 라인이 어떻게 사라지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걸 가리고 이 라인이 사라지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심플함에 있어서 라인 구성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진으로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인의 간결함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화면의 가장자리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라인들이 엄청나게 번잡한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분수에 물 입자들이 만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 빛이 들어오는 부분들, 이런 데 보면은 번잡한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물론 이쁘기는 하지만 이 아래도 약간 정리 안 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걸 크로핑을 어떻게 한번 해봤냐면 이렇게 크로핑을 해서 제목을 캐치 선샤인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사진의 주제는 일단 뭐 그 햇살을 담는 듯 손에 담는 듯한 아이의 모습이 메인 그 소재가 될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물줄기에서 느껴지는 햇빛의 따뜻한 느낌, 밝은 느낌과 그리고 아이의 손에 이 물을 담는 느낌, 그 다음에 아이의 얼굴에 햇살이 들어온 느낌. 이 정도가 제가 생각했던 느낌인데 앞에 있던 라인들은 오히려 불필요한 라인들이 너무 들어갔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위에 있는 라인들이 정리가 다 됐고요. 분수대 자체도 없어지고 그 물줄기, 물 입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하체 부분에 양말과 어떤 신발, 땅이 만들어낸 라인들도 없어짐으로써 여기 아이의 표정, 손, 그리고 물 입자에만 집중할 수 있는 사진이 되었습니다. 한번 지난 사진을 다시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불필요한 느낌이라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라인의 정리는 심플함을 위해서고 심플함은 사진 내에서 필요한 부분만 담기 위한 그 부분만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행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 사진 역시 개가 낮잠을 자는 모습을 담은 사진인데요. 지금 라인 자체로 보면 이런 부분의 라인, 그 다음에 또 이런 라인, 그 다음에 이런 라인, 뭔가 가장자리가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주고 있죠. 이 메인 소재는 개가 낮잠을 자고 있는 이 평화로운 모습을 담고 싶었는데 라인이 뭔가 좀 번잡한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제가 흑백 사진으로 변환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어, 초보자분들께서는 사진을 잘라낼 때 이렇게 중간에 끊어내는 걸 되게 싫어하시죠. 보통 어른분들도 사진 찍을 때 머리 잘리면 왜 머리 잘랐냐고 뭐라 하시고 또 발 자르면 발 왜 잘랐냐고 뭐라 하시고 화면 안에 이렇게 가득 차야 된다는 생각을 보통 하시는데요. 사실은 좋은 사진 관점에서 보면 자르는 게 더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진에서 개의 등이 만들어낸 이런 곡선과 여기 샤시에서 만들어낸 이 선이 사진을 번잡하게 만드는 심플함을 없애는 심플함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개의 등 쪽을 이렇게 잘랐을 때 간결한 하나의 직선으로 나오고 번잡함이 완전히 사라지죠. 이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뭐 제 개똥 철학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지 또는 매그넘 사진들을 보면 항상 가장자리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더라도 마지막 사람이 사진 안에 전체 나오진 않아요. 마지막 사람의 상체나 그런 쪽에서 가장자리를 항상 잘라냅니다. 그거는 매그넘 사진 같은 걸 한번 찾아보셔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기회가 된다면 매그넘 사진들을 같이 띄워놓고 한번 사진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그런 강좌도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흑백 사진으로 돼서 이건 좋은 점이 일단 개가 낮잠을 자는 이 부분의 주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됐고요. 흑백으로 만들므로 해서 이런 부분의 색깔들이 사라져서 뭔가 일관성 있는 느낌을 주는 사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가 낮잠을 자는 이 부분이 강조되고 또 이런 그 개의 물통 쪽의 어떤 원형이 이렇게 원 모양이 사진에 잡음으로써 시각적으로 약간 흥미를 같이 주는 메인 소재가 이 개의 표정이라면 약간 부소재 같은 개념으로 이런 동그란 물체를 여기 배치를 한 사진이 됐습니다. 이거 역시 라인의 심플함을 이용해서 흙과 백의 대비를 이용하고 벽의 질감, 나무의 질감을 강조해서 찍은 약간 추상 사진이고요. 이 사진 역시 방 안에서 우유를 찍은 겁니다. 그냥 우유를 담은 컵을 의자 위에 올라가서 내려 찍은 사진인데요. 이런 사진들은 시각적인 요소 자체가 흙과 백의 대비나 질감, 그다음에 이런 형태, 오브젝트의 형태 등에서 느껴지는 그런 흥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소재에 국한되지 않고 소재주의에 빠지지 않고 찍을 수 있는 사진들이고요. 이런 물체들을 찍는 시도도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보통 이걸 외국에서는 이런 부류를 스틸 라이프라고 부르는데 오브젝트들이나 이런 오브젝트 생물, 무생물들, 식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부각해서 찍는 형태미를 강조해서 찍는 이런 사진들을 보통 스틸 라이프 사진이라고 하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디프런트 측면에서 제가 보여드린 사진인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예로 들었냐면 완전 평면적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평면적으로 찍었다는 게 소실점에 대한 원근감이 느껴지지 않죠. 평면적으로 찍었기 때문에 원근감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벽이 배경이 되고 그 다음에 꽃이 이렇게 있는데 평면적인 미술 작품 같은 느낌이 드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원근감을 느끼는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지만 오히려 평면적으로 사진을 잡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느낌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드는 사진이라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 같은 경우도 평소에 보는 저희가 보는 눈으로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죠. 어, 이 사진을 찍을 때는 이 황량한 느낌의 이런 공간이 있어서 지나다닐 때마다 좀 약간 특이한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와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노인 한 명이 지나갈 때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이 특이한 점은 이 중간에 파이프라인 이 부분이 없었다면 약간 심심한 사진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파이프라인에 가까이 붙어서 제가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사람이나 이 창문의 크기가 더 크겠지만 사진상에선 이 팻말이 더 크기가 크게 나오죠. 그래서 평소에 보는 것과는 다른 상황이 연출되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비둘기 사진과 비슷한 느낌이죠. 파이프 크기가 실제로는 이렇게 크지 않지만 사진에서는 오히려 가장 부각되는 피사체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울어진 팻말과 이 노인이 앞으로 약간 기울어진 느낌이 형태의 유사성도 가지면서 조금 더 흥미를 더해줄 수 있는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이 사진 역시 제가 뉴욕에 있을 때 그 노인이 자기 동생이 뭐 한국전에 참전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하면서 막 되게 설명을 열심히 약간 술이 취한 것 같았어요.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는 노인이었는데 만약에 표준 화각이나 또는 망원으로 멀리서 찍었다면 이런 느낌은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사진은 광각 렌즈로 노인의 거의 코앞에 붙어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근감이 강조됐죠. 광각으로 가까이서 붙어 찍으면 원근감이 엄청나게 강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노인이 이 사진의 주제에서 노인이 뭔가 집중을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잘 드러나게 됐죠. 노인이 뭔가에 집중을 하는 얼굴과 손이 실제로 다가오는 듯한 몰입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느낌, 표준 화각보다는 광각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찍어보는 이런 시도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 역시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 전체 크기에서 이 차, 멀리서 다가오는 차의 이런 불빛과 지나가는 차의 이런 헤드라이트, 그리고 달, 전체 풍광은 엄청나게 넓은 풍경인데 그 안에서 오히려 이런 작은 피사체, 전체 넓이에서 이 정도의 작은 피사체가 이 정도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진 내에서 인상을 더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됐죠. 그래서 이 사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크기가 큰 피사체나 오브젝트가 사진 안에 배치되고 있는 게 꼭 임팩트를 크게 줄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큰 화면에서 광활한 느낌에서 오히려 이렇게 작은 건 오히려 더 임팩트를 줄 수 있겠죠. 뭐 좀 웃기는 얘기긴 하지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람 얼굴에 조그만 김이 하나 묻었다든가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하나 살짝 끼었다든가 이럴 때 더 눈에 띄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명언 사진에 대한 명언으로 이제 이 강좌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날씨가 변하고 빛이 변하는 한 같은 장소라도 새로운 장면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 같은 장소라도 그 시점이 다르면 사진은 절대 같은 사진이 아닙니다. 사진의 매력 중에 그 장소에서 그 시점을 사진 안에 가두는 그런 매력이 있는데요. 그래서 같은 장소라도 항상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면 빛의 변화나 자신의 감정 상태, 분위기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로운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명언은 바로 제가 한 명언이고요. 죄송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강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준비된 강좌가 있는데요. 지금 방문자 수가 네이버 블로그는 제가 저품질 블로그 걸렸습니다. 프라하 사진을 신혼여행 다녀와서 좀 연속적으로 올렸는데요.
뭐 프라 사진이라서 키워드에 프라라고 넣었을 뿐인데 한 뭐 몇십 장을 올렸더니 갑자기 뭐 어뷰징으로 돼서 제가 저품질 블로거가 돼 있더라고요. 일단 네이버 측에서는 저품질 블로거로 저를 분류했지만 뭐 저품질 아니니까 방문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강좌는 끝. 안녕.